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네. 자, 자 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꿈꾸는 사람들, 왜 그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걸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걸어볼 용기 있으십니까? 도전해볼 의지 있으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역사를 통해서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의 그 삶, 자신의 어떤 시간, 자신의 어떤 재산마저 모두 다 바쳤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꿈은 근데 여러분들 명사나 직업이 아니라 동사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꿈꾸는 것, 꿈 넘어 꿈, 바로 동사의 꿈. 여러분들과 함께 그 동사의 꿈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기층민, 그 못 사는 배고픈 그 기층민들, 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임오군란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청의 내정 간섭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모습을 바라봤던, 지금으로 본다면 100여 년 전 신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젊은 청춘, 삐클른 청춘들, 그 청춘들이 이거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으켰던 사건, 그것이 바로 이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 흐름을 한번 볼 텐데, 자, 임오군란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략적으로 이 개화파 있잖아요. 개화파가 두 세력으로 좀 나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온건파와 그 다음에 급진파. 네, 급진파를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온건파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천천히 개화하지 않는 세력이 되겠죠. 급진파는 빨리 개화하자라는 세력이 되겠습니다. 자,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김홍집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들은 집권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민씨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씨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뭘 주장하는 사람들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좀 천천히 개화하자는 쪽이라서 친청, 청나라 쪽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청나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개화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양무운동을 전개합니다. 양무운동. 이 양무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중체서용이라는 거예요. 중체서용. 자, 뭔지 설명드릴게요. 자,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중국은 바뀌어 나오고 있단 말이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자는 얘기야. 급하게 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런 중체서용에서 나오게 된 아이디어가 뭐냐면 바로 동도서기라는 겁니다. 즉 동쪽의 도, 우리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온건파가 점진적인 개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급진파는 반대입니다. 급진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뭐 김옥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박영효라든지, 그다음이 뭐 서광범이라든지 홍영식이라든지, 그다음이 뭐 서광범이라든지 뭐 서재필, 이런 인물들. 나중에 이제 서재필은 독립협회와 또 연결될 겁니다. 이런 인물들이 이제 주도가 되어가지고 이런 급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요 어떤 걸 모델로 하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이들은 청이 아니라 친일. 여기서 친일이라고 하는 건 일제강점기 친일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친일은 일본과 함께 어떤 개화 세력들을, 개화 문물들을 받아들이자, 이런 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일본이 했던 그 개혁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 메이지 유신과 이 중국 양무운동은 전혀 다릅니다. 메이지 유신은 뭐냐면 모든 걸 다 바꾸자는 얘기예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죄송해요. 몸이 잘 안 나와요. 네. 어쨌건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정신, 우리의 법, 우리의 시스템, 이거 싹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빠르게 바꿔서 서양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쪽인데,
이들 급진개화파가 바로 여기 일본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문명개화론이다. 문명개화론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모군란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 두 세력은 더욱더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급진개화파가 이모군란 이후에 이 청의 내정 간섭이 너무 많아지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자,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머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서 온건파와 급진파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이 온건파 쪽에서는 뭘 했냐면 뭐 돈이 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주조하자. 즉 돈을 만들어내자는 얘기예요. 돈을 찍어내자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돈을 찍어낸 적이 있잖아. 그 앞에 흥선대원군 때 왜 당백전 해가 돈 찍어낸 적이 있잖아. 이런 인플레이션 나왔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서 그 돈을 이제 갚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급진파란 말이에요. 급진파는 그래서 차관 도입을 주장합니다. 물론 그 차관은 일본에서 도입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급진파가 일본에 가서 이 차관을 도입을 하려고 해서 가져오려고 했어. 그러나 실패. 와우. 이러면서 이 급진개화파는 정치적으로 입지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모군란 때 이 군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청나라 있잖아요. 청나라 부대가 당시 또 이 프랑스와 또 이제 베트남에 싸워야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부 병력을 철수를 시킵니다. 자, 지금 이 청나라의 그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빠져 있는 상황, 이 급진파는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이 100여 년 전 신세대들이 들고 일어났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 갑신정변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청나라 군대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해서 일본의 좀 힘을 빌려가지고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이 갑신정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옥균, 박영경, 홍영식, 서재필 이 사람들은요 100여 년 전 신세대들로서 정말 기득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는 빵빵한 집안에 잘 나가는 친구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그걸 내려놓겠다는 거야. 그리고 정변을 일으킨 거야. 쉬운 선택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갑신정변 100여 년 전 신세대들이 일으켰던 사건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것들을 지금 이들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꿈이 있었어요. 이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바라보시다 보면 꿈꾸는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꿈을 꾸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 꿈꾸고 있는 존재를 여러분들은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들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김옥균은 10년 뒤에 총 맞아 죽고요. 이 홍영식은 바로 이 갑신정변이라는 그 현장에서 죽고요. 나머지 3명은 일본으로 쫓겨 도망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되는 사람들 왜 이랬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무모했을까? 이 당시에. 도대체 왜 이들은 자신의 그 권력과 부와 명예를 내려놓은 걸까?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한번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꿈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 마음, 어차피 한 번 인생 아닙니까? 그 한 번 인생인데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무릎 꿇고 앉는다?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젊은 청춘들은 꿈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꿈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갑신정변은 여러분들 일단 그 도화선이 있었어요. 도화선이 뭐냐면 바로 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소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정총국 오픈을 하는 거야. 왜? 오픈하면 이렇게 테이프 쭉 놓고 이렇게 가위로 축축축 자르는 거 하잖아. 그 행사예요. 이 행사, 이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대적인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정부 실세들이 다 모인 거야. 다 모인 그 현장에서 바로 뿌리야! 불을 땅! 하면서 사람들이 오! 하는 상황에서 칼로 쫙쫙쫙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게 바로 갑신정변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세력들은요, 바로바로 두두두두둑 가가지고 이 창덕궁에 있는 고종과 명성황후를 확보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납치를 한 거죠. 그죠? 왜냐면 그들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을 확보한 상태 속에서
바로 14개조 개혁안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14개조 개혁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이 14개조 개혁안에서는요, 핵심 뭐냐면,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예,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 제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뭐 입헌군주제가 딱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이 있어. 그 법 안에서 왕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위에 왕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제군주보다 입헌군주는 권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죠? 전제군주에서는 어찌 보면 왕이 곧 법이잖아요. 그런데 입헌군주에서는 법 테두리 안에 왕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입헌군주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본다면, 예, 재정의 일원화를 또 주장하고 나옵니다. 자, 재정의 일원화. 자, 이거는 어디서, 재정이니까, 돈 문제니까, 어디서 2호 예병현공 6조 중에서 돈과 관련된 곳이니까 호조가 되겠네요. 이 호조에서 모든 돈을 다 관장한다는 얘기예요. 왜? 왕실 돈 쓰는 거 따로, 국가 돈 쓰는 거 따로, 이러면 당연히 부정과 비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누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말이 안 되죠.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불투명한 것에서 뭐가 나온다? 부정과 비리가 나오는 거거든. 그 부정과 비리를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막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근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발전된 사회냐 아니냐, 그 척도는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 불투명한 거야. 그 불투명한 공간 속에서 부정과 비리에 싹이 트는 거거든요. 서로 자기들끼리. 이걸 원천으로 방지하는 게 바로 투명성이야. 그러니까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 투명성은 현대사회의 그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죠. 요소입니다. 이러자는 거예요. 호주에서 모든 돈을 관리하자는 이야기예요. 예, 투명하게 보자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이것도 입헌군주제의 그 틀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 볼 수 있겠죠. 왜? 법 안에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즉 국가에서 돈을 담당하는 그 기관 안에 왕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재정의 일원화 주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지 개혁은 아니고요. 토지 개혁은 아니고 세금 개혁이에요. 잘 봐두세요, 여러분들. 토지 개혁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지조법입니다. 지조법. 자, 말 그대로 토지의 세금을 고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토지를 나눠주자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토지균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토지균분 아닙니다. 왜냐면 토지균분, 토지를 나눠주자는 건 이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이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 이건 뭐 토지 나눠줘, 이거 혁명 아니야. 그 정도까지. 왜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년 신세대들 양반댁 자손들이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런 혁명적 발상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자, 어쨌건 지조법을 지금 들고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신분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와우. 이건 진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예요. 신분제를 폐지하자. 이게 바로 이들의 꿈이야. 이들의 꿈은 여러분들,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득권 내려놓고 누구나 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손잡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꼭 만들겠다는 그 꿈 하나로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들이 가졌던 꿈입니다. 뒤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꿈꾸는 거죠. 이들에겐 바로 미래의 사회죠. 그 미래, 좀 더 건강한 사회, 좀 더 멋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 꿈. 딱 한 번의 인생인데 나도 누군가에게 한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 꿈 하나로 그들은 84년도에 정변을 일으켰던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결국 이 갑신정변은 이렇게 이제 명성황후 민시세력이 뭐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결국 또 청나라를 또 끌어들여요. 앞에 이모군란 때도 여러분 그랬잖아. 쫓겨났던 그 명성황후 청나라 끌어들여가지고 정권을 다시 되찾았잖아.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똑같이 청을 또 끌어들여가지고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합니다. 결국 청나라가 다시 들어왔고요. 진압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을 여러분들 우리는 3.1천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청 진압 과정 속에 나오는 이 모습,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바로 3.1천하다. 3.1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청이 진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항상 공짜 존재하지 않아. 예, 뭔가 해줬으면 거기다 영수증 분명히 발행합니다. 그게 외교예요. 절대 여러분이 혈맹우방 이거는 외교적 수사일 뿐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들을 믿으면 안 돼.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경계, 항상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이 진압하죠? 네, 당연히 내정에 대해서 더욱더 간섭하는 모습. 내정 간섭은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영수증 내밉니다, 이제. 자, 1번은요. 1번은 사실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청이 이제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창덕궁에서의 교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화파가 일본에 좀 힘을 빌려가지고 좀 이제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결국 청나라 개입하면서 창덕궁에서 일본 군사들과 청나라 군사들 사이에 소규모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이 갑진정변 이들의 배후에는 일본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성난 백성들이 바로 일본 공장을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뭐야? 뭐 너희들 왜 그래? 배상금 내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변을 참 그 배후에 지휘했던 배후에 어떤 개입되어 있는 일본이 지금 오히려 지금 돈을 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관련된 조약을 체결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성조약이라는 겁니다. 한성조약. 네. 여기서 결국 배상금 지불해요. 이게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배상금을 지불하는 그런 모습들. 자, 청나라. 이거 뭐, 청나라 뭐 엄청나게 내정 간섭 주장했고요. 그런데 이제 청과 일본이 슬쩍 보니까, 이거 좀 불안했던 거야. 뭐냐면, 창덕궁에서 교전이 있었잖아요. 지금 양국 군대가 있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야. 이러다가 여러분들 결국 전쟁까지 갈 수 있잖아. 그죠? 그게 좀 두려웠던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이 두 나라가 조약을 체결해요. 그 조약이 뭐냐면 바로 텐진 조약이라는 거예요. 텐진 조약. 이 텐진 조약은 뭐냐면 지금 임오군란으로 들어와 있었던 청나라와 일본 군대 철수시키자는 얘기예요. 철수시키고 나중에 혹시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이 있으면 상대방 국가한테 우리 들어가라고 통보하자는 이야기예요. 통보하자는 이야기예요. 이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중에 10년 뒤에 바로 이 텐진 조약이 이제 어떤 사건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10년 뒤에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갑신정변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3.1천하. 위로부터의 개혁. 위로부터의 개혁. 개혁은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위로부터의 개혁은 뭐냐면 엘리트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주도가 되어가지고 이거 바꾸고 이거 바꾸고 이거 바꾸자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개혁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남은 건 뭐밖에 없을까? 아래로부터의 개혁밖에 없겠죠. 자, 이제 10년 뒤 바로 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죠.